야,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도장 파서 애 전입신고했는데? 당신이 애를 제대로 돌봤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이거 범죄다 범죄. 두고 봐라. 내 고소할 기다. 이번 달 월급이 안 주는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투자 좀 했다. 뭐 또 주식에 손댔나? 그래. 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말아먹기 얼만데 생활비는 남겨놨어야 될까 아이가? 내가 큰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내줘라고 그러나. 맨날 첫날 술이나 마시고 아우니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건데? 이게 어디? 왜? 때리려고? 그래 쳐봐라. 아씨 진짜. 아유 참 주식에 술까지 마시네. 주식 탕진에 늘 술에 찌들어 사는 남편. 도저히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력이 없어 어린 아들을 두고 나와야 하는 심정.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안정되면 아들을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왔습니다. 야, 이거 먹고. 뭐긴? 이혼 소장이지. 네가 집 나가놓고 이혼 소송을 하나? 소송하려면 내가 해야지. 그럼 이혼해주면 되겠네. 나는 절대 그래 못한다. 왜 저렇게 오기를 부릴까요? 그러니까요. 아원이는 잘 있겠지. 그래도 애 아빠인데. 아들 걱정에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남편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쌩이. 네? 아온이가 열이 많이 난다고요. 지금 바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아빠는 뭐 하죠? 그러니까요. 우리 아온이 약 먹었으니까 금방 나아질 거야. 이제 엄마랑 살자. 아픈 아이를 친정집으로 데려왔지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 남편. 이야 대단한 남편이네요. 내가 일을 해야 하니까 아온이를 여기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대기 없이 보내려면 아온이 전입신고부터 해야 하네. 일단 주민센터부터 가보자. 아들의 전입신고를 하려면 세대주인 남편의 날인이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근처 도장집에서 남편의 인감도장을 받고 아들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네가 뭔데 아오니를 그 집으로 전입신고했는데? 애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애한테 관심도 없는데 내가 뭘 믿고 니한테 다시 애를 보내노? 내가 알을 잘 보고 있는지 못 보고 있는지 네가 그걸 후회하노? 그러고 내 알아보니까 네 아오니 전입신고할 때 내 동의 없이 내 도장 파가 신고했대. 그래서 뭐? 그러면 네가 제대로 연락을 받았어야지. 야, 이거 범죄다 범죄. 내가 가만 안 있는다. 고소할 기다. 각오해라. 네, 무정한 씨 정말 이름처럼 무정한 사람입니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정지선 씨를 고소를 한다니요. 그러니까 정말 구제불능의 남편입니다. 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데 그래도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선 씨는 주식 탕진에 폭력적인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왔는데요.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남편 무정한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지선 씨의 마음 한구석 걸리는 게 있었죠. 경제력이 없어 어린 아들을 두고 나왔는데요. 어린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일자리를 찾으며 꾸준히 무정한 씨에게 아들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씨는 거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아프다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아들을 친정집으로 데리고 온 지선 씨.
무정한 씨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아들을 계속 데리고 있기로 결심을 했고 아들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세대주인 무정한 씨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무정한 씨의 도장을 판 뒤 전입신고서에 무정한 씨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무정한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도장을 받고 전입신고를 했다며 정지선 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남편 무정한 씨는요, 자신의 도장을 파서 아들의 전입신고를 했다면서 정지선 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뭐 이혼 소송 중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부부잖아요. 부부 사이에 뭐 도장을 좀 파는 게 그렇게 좀 잘못된 일입니까? 뭐 일심동체잖아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지선 씨의 행동은 사인 위조 및 위조 사인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게 굉장히 거창한 느낌인데 사인 위조와 위조 사인 행사죄 이게 어떤 죄입니까? 예, 먼저 법률적으로 부부관계여도 정지선 씨가 무정한 씨의 의사에 반해서 도장을 판 것은 사인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형법 제239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그리고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허락 없이 도장을 파서 날인을 하면 사인 위조죄인 거고요. 그럼 위조 사인 행사죄는 뭔가요? 예, 그 정지선 씨가 무정한 씨의 도장을 허락 없이 판 뒤에 그 전입신고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가 위조 사인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조 사인 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된 인장을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조된 도장의 경우에는 그 도장을 찍고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면 행사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위조된 도장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위조 사인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예컨대 허락 없이 도장을 파고 그 도장을 제3자에게 준 경우에 그 제3자가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면 위조 사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허락 없이 도장을 파서 날인을 하고 제출을 하면은 위조 사인 행사죄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요, 정지선 씨는 뭐 나쁜 의도가 있거나 사기를 치려고 도장을 파서 날인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아들을 위해서 한 건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정지선 씨가 참 안타까운데요.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럼 이 특별한 사정이 중요하겠네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다들 아시는 정당방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지선 씨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예, 정지선 씨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당행위란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법령에 의한 행위란 법령에 근거를 해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 또 현행 범인의 체포, 폐광지원법에 의한 카지노 출입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업무로 인한 행위는 어떤 겁니까? 예, 그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이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5가지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예, 첫 번째로 그 행위나 동기, 그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과도하지 않아야 하고요. 세 번째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이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서명을 위조하게 되면 결국 서명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침해됩니다. 예.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법익의 균형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셋째까지 했으니까 또 다른 조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번째 조건으로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들의 양육을 위해서 도장을 위조한 정지선 씨의 이 행위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예, 정지선 씨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당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정지선 씨는 아픈 어린 아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친정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네. 다만 또 정지선 씨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어쩔 수 없이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조각하고 사용한 것이 그 자체로서 봤을 때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무정한 씨의 허락 없이 도장을 파긴 했지만 아들의 전입신고 외에는 또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정지선 씨는 오직 아들을 돌보기 위한 필요 수단으로 도장을 조각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그리고 남편 무정한 씨 같은 경우에 자기의 인장이 위조되는 치매를 입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어린 아들의 복리가 지켜졌고 정지선 씨도 어린 아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치매 이익과 보호 이익 사이에는 균형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 남편 무정한 씨는 연락을 그렇게 해도 답이 한 번 없었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정지선 씨가 별거 기간 동안 아들의 양육을 계속 챙기면서 무정한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무정한 씨는 이를 보고도 거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지선 씨로서는 무정한 씨가 양육을 방치하고 있다고 받아들였을 여지가 큽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는 정지선 씨에게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지선 씨는 사인 위조나 위조 사인 행사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정당 행위가 인정되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야, 네. 정말 다행입니다. 마음이 예. 놓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데 지금 정지선 씨와 무정한 씨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육권을 정지선 씨가 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무정한 씨가 육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또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알코올 중독도 빠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무정한 씨가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호. 그리고 지금 모든 상황을 고려해봐도 엄마 지선 씨가 아들을 양육하는 게 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정지선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정당 행위는 쉽게 인정되는 게 아니므로 앞으로 허락 없이 타인 도장을 만드는 경우 사인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인 중 어린 아들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것만큼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셔서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승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상금 청구요? 저 그 아파트 예전에 팔았습니다. 뭐라고요? K법인?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법인 사택으로 쓰려고 임대한 건데. 중개인한테 들었어요. 오늘 입주하신다고 해서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들렀습니다. 아, 네. 임대 기간은 2년 아시죠? 네, 보증금 2억에 전세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쓰시고 돌려주세요. 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한 거 얘기 들으셨죠? 법인이라 전입신고 안 된다고 하면서 가입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드려야 될 건 없다고 하셔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갑니다. 깔끔하게 이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 아들. 우리 시훈이 장가 가려면 집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행복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팔아야겠다. 부동산이죠. 저 아파트를 좀 팔려고 하는데. 아파트 보고 오셨죠? 예, 오래되긴 했어도 깔끔하고 괜찮네요. 제가 신혼생활을 거기서 했는데 첫 집이라 애착이 있어서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돼 있었구나. 금액은 얼마나? 중개인 분한테 들으셨겠지만 한 4년 전부터 살고 있는 임대인이 있어요. 전세금이 2억인데 이거 그대로 승계해서 총 2억 3천 어떻습니까? 2억 3천. 그러면 제가 3천만 원만 입금하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 쓰시죠.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려서 다행이네. 저 집주인인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 집을 팔았거든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집주인이 바뀌시나 보네요. 네. 보증금은 새 집 주인이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새로 계약한 부동산 연락처는 제가 문자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사장님. 문제가 없습니다. 네. 남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좀 늦는다고 하네요. 요즘 박 사장 일이 많나 보네요. 뭐 바이오다 뭐다 투자한다고 좀 정신 없더라고요. 사실 오늘 뵙자고 얘기 드린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예? 사장님, 이 아파트 저한테 좀 파시면 안 될까요? 아니 갑자기 아파트는 왜?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 담보 잡을 부동산이 마땅치 않아서요. 근데 이거 제가 산 지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기도 했지만 법인 세입자도 있어서 저는 담보 잡아서 대출만 받으면 되는데 사장님이 이 아파트 저한테 좀 싸게 팔아주시면 제가 남편 회사 배당금 좀 챙겨드릴게요. 배당금요? 네, 요즘 저희 남편 회사 실적 좋은 거 아시죠? 부탁 좀 드릴게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2억 3천에 샀는데 그럼 1,000만 원 깎아서 2억 2천에 계약하시죠. 뭐 그럼 손해는 아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다고요. 나는 땅 파서 장사합니까? 1억 5천 당장 안 갚으면 근저당 잡은 아파트 경매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협박하면 당장 돈 줄 줄 아나 본데 저 지금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어디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아무도 안 주면 어쩌자는 말이고. 이럴 때 쓰라고 보증보험을 가입한 거니까 보험사고로 보험금 청구하면 되겠네. 보험금 청구 사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유형 보험사고. 무슨 소장이고? 부상금 소송? 원고, N 보증보험? 아니 보증보험에서 왜 내한테 돈을 달라는 거고? 뭐 세인구? 아니 나는 이 사람한테 집을 팔았는데 대체 내한테 돈을 왜 달라는 거고? 네, 정숙희 씨 정말 황당하겠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대신 보증금을 갚으라니요. 이게 지금 무슨 황당한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판지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매우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정숙희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K법인에 임대해 줬습니다. 임대 당시 법인이라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법인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해서 이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후 정숙희 씨는 아들 결혼을 위해 이 아파트를 팔기로 했고 최인국 씨에게 매도했습니다. 매도 과정에서 임차인의 존재를 알렸고 임차 보증금도 승계하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최인국 씨는 불과 2주 후에 지인인 김영숙 씨에게 다시 이 아파트를 팔았고, 김영숙 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해버립니다. 결국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인 K법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법인에서 가입해둔 보증보험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 보증보험에서는 K법인의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N보증보험에서는 정숙희 씨에게 이 보증금액만큼을 구상금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자, 정말 황당합니다. 집을 팔아도 한참 전에 팔았는데 네. 지금 정숙희 씨에게 구상금이 청구된 그런 상황이네요.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왜 N보증보험회사에서 정숙희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굉장히 의문을 드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이 사건은 생각보다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고 또 복잡한 법리가 섞여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천천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구상금을 왜 정숙희 씨에게 청구를 한 건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알려드리면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없어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했고요. 예. 그리고 임대인의 반대로 전세권도 설정하지 못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법인의 직원인 실거주자 정민호 씨라도 전입신고를 했었다면 대항력을 갖출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요. 네. 법인 사택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들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사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면 정숙희 씨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새 주인에게 승계를 한다고 해도 이게 효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대항력권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네.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라면 개인이 임차인인 경우보다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겠네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를 많이 하고요. 법인인 임차인은 보증보험회사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약정을 체결해서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하게 하는 안정장치를 두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K법인은 집주인들이 아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N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 청구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정숙희 씨가 N보증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좀 줘야 되는 거네요? 네, 임대인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상금 청구에 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죠. 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라면 임대인의 지위는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정숙희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금 최인국 씨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눈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매매대금 2억 3천만 원 중에 보증금 2억 원을 공제한 3천만 원만 정숙희 씨가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는지는 채권자, 이 사건에서는 법인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미리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이에 대한 승낙을 문서로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승낙을 꼭 문서로 받아야 되나요? 아까 전화로 해서 알려줬으니까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게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그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사건처럼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증거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은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채권의 처분 행위로 판단을 해서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야, 지금 이게 돌아가는 느낌이
정숙희 씨 사례 법원에서 약간 좀 판단이 좀 불리하게 될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사무장님의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정숙희 씨가 정민호 씨에게 매매 계약 차결 사실을 알리긴 했는데 최인국 씨가 전세 보증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그 승낙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숙희 씨는 최인국 씨, 김용숙 씨와 병존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전화를 할 때 예를 들면 임차인에게 제가 뭐 다 넘겼으니까 그거 승낙을 좀 해주실 건가요? 이렇게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녹음이라도 되어 있었으면 될 녹음도 텐데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사건에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죠. 문서도 없고. 네. 아이고 네. 세상에. 자, 일단 정숙희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고 집을 팔았는데요. 아,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제가 사건을 좀 더 보니까 K법인은 최초에는 김용숙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했었는데 네. 이미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대출까지 받아서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경매 신청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채무 초과 상태라서 사실은 K법인이 김용숙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앞에 소유자인 최인국 씨도 연락을 보니까 역시 자력이 없는 상태라서 K법인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신고해서 보증금을 받게 된 사건이죠. 자, 그래서 보증보험회사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지금 정숙희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 정숙희 씨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대로 보증금을 주고 끝낸다면 정숙희 씨가 정말 억울하겠죠. 그렇죠. 정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겠죠. 네, 그 정숙희 씨는 권리 보전을 위해서 최인국 씨를 상대로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요. 김용숙 씨를 상대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변호사님, 이 K법인이 이미 최인국 씨 그리고 김영숙 씨를 상대로 민사상 조치를 시도했다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그 두 사람에게 조치를 취한다는 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네, 역시 사무장님이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예리하죠. 네. 실제 민사적 조치로는 네. 권리 구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서 김용숙 씨를 사기죄로 그리고 최인국 씨를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죄를 보기에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네, 김용숙 씨는 이 사건 아파트를 K법인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보증금 2억 원을 공제한 2천만 원만 최인국 씨에 주고 매수했죠. 네. 거기다 임차인이 법인이라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한 후에 아무런 제한 물건이 없는 상태라고 대부업자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사기 행위로 정숙희 씨는 2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잠적 상태라서 뭐 소송이나 수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혹시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세히 보면 최인국 씨와 정숙희 씨가 매매 계약을 할 때 나중개시라는 공인중개사가 이 매매 계약을 중개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숙희 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 과실 인정될 수 있겠네요. 정숙희 씨는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최인국 씨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나중개 씨의 말을 믿고 그걸 신뢰해서 이러한 내용이 특이하게 기재까지 한 뒤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어서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었죠. 네. 이러한 설명 의무 위반 등 중개 가실을 근거로 정숙희 씨는 나중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중개 씨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동피고로 해서 연대 책임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나중계 씨를 상대로는 정숙희 씨가 M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의무를 지는 2억 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공인중개사협회에는 공제보험이 들어있는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인 사택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맹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살피셔서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집을 한번 잘못 팔았다가 구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정숙희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숙희 씨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냉정하게 가다듬으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용숙 씨와 최인국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시고요. 다음으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공인중개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로 채권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요. 영장 안에 연락 안 하는 거는 위법이죠. 인도네시아 사람이 그럼 왜 한국에서 사업하고 마약을 팝니까? 에? 어디 보자. 자카르타 코로나19 규제가 풀렸다. 그러면 관광업이 다시 활성화되겠네. 발리나 관광 관련 외화 상품에 투자 좀 더 해야겠네. 여보세요? 한주 씨. 네, 사장님. KS증권에 인도네시아 증권이랑 인도네시아 관광 관련 파생 상품 있으면 확인해보고 이번에 거기 투자 좀 합시다. 네. 금액은 얼마나? 지난번에 정성훈 씨가한테 얼마 맡겼지? 그때 1억 1이 마셨습니다. 그럼 5천만 원만 투자합시다. 그 인도네시아 환율 잘 보고 그 타이밍 잘 보고 알죠? 그 투자 완료되면 연락 주세요. 네. 투자 손해가 너무 큰데 유지해야 되나? 인도네시아에서 뭐 큰 건수 같은 거 없나? 야, 서커. 네 인도네시아에서 언제 왔노? 한 일주일 잠깐 들어왔다. 그래? 야, 그 자카르타에 요즘에 뭐 일 좀 없나? 왜? 지금 하는 일이 돈이 영 안 돼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국적도 좀 그렇고. 그럼 요즘 유행하는 게 있는데 니 한번 해볼래? 뭔데? 이 세상에 기쁨을 주고 세상은 나한테 돈을 주는 거지. 이 뻥쟁이들 니를 좀 봐주고 우리는 마진율 300%. 나 그거면 니는 기똥찬 벤처 사업가가 되는 기다. 아유, 불법 아이가.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안 한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건 아니지.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갈게. 그래, 가라. 저게 유행하는 사업이라고요? 아하, 참나. 계속 투자 손해는 나고 고객들 돈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어째야 되나? 아이 진짜. 저기 담뱃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또라이님? 하하, 참.
이게 불법을 하네요. 말씀하신 금액. 이야. 담배불이 암호였군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채팅 주세요. 랜덤 채팅이라 매치가 쉽지 않던데. 제가 친구 추가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야, 이 돈이 꽤 되는데. 부르는 대로 돈도 주고. 이 랜덤 채팅이라서 고객 만나도 흔적도 안 남고. 이 몇 번만 더 하면 투자 손해 본 건 다 메꿔지겠네. 기어이 강을 건너네요. 아유 참. 그러면 오늘 거래하러 한번 가볼까? 저 혹시 밀가루 판매하신다는? 맞습니다. 여기. 당신을 마약류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왜? 걸렸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네. 당신이 마약 판매하고 구입했던 것들 자백하면 정상 참가될 겁니다. 그리고 미란다 원칙 아시죠? 당신은 무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형사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왜? 갑시다. 아이고, 제발 이거 보십시오. 네, 전석호 씨 정말 간도 큽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호 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교포로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 관련 업무를 창업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국내 증권 회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외화 파생 상품이나 인도네시아 기업의 외화 증권을 매도해 수익을 내는 일을 했는데요. 이걸 직접 한 건 아니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투자 일임업을 담당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했고, 친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마약을 한국에 가져가 몰래 되파는 일을 해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전석호 씨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이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업 실적이 좋지 않자 결국은 신종 마약을 들여와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주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자를 찾은 뒤 직접 만나 판매를 했는데요. 그러던 중 경찰은 신종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함정 수사를 통해 전석호 씨를 체포했습니다. 네, 이 사건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전석호 씨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최재원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석호 씨의 행위를 보면 전체적으로 큰 범법 행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란이 될 부분들을 이제 법리를 좀 따져봐서 정상에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무죄를 좀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아무 사건이나 맡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떤 부분에서 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죠? 예, 사실 이제 전석호 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입니다. 예. 이제 이러한 외국인을 체포 또는 구속을 하려면 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에 따라서 그 수사기관은 그 체포하려는 외국인을 체포할 때 영사관에 그 체포 사실 또 구속 사실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전석호 씨 국적이 인도네시아 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알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영사관에 경찰관이 알리거나 또는 이제 그 전석호 씨에게 그런 영사관에 통지할 수 있는 영사 통지권을 고지를 해서 수사기관이 이러한 이제 통지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전석호 씨는 위법한 수사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그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또 오히려 이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그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그 증거를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전석호 씨의 경우도 지금 영사관에 통보할 권리를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를 위법까지 볼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제 전석호 씨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이나 그 체포 과정에서의 뭐 사유, 변명 기회 등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적절히 고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석호 씨가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교포로서 우리말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영사의 조력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전석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우리나라에서 했었고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생활 터전도 우리나라였던 것으로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우리 대법원 취지에 따를 때 그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봐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자, 그러면 수사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신종 마약을 지금 구입을 해서 판매한 행위. 이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처벌을 이제 받아야 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니까 전석호 씨는 체포 과정에서 그 마약의 구입과 소지 그리고 판매 사실을 전부 자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네? 아니, 자백을 했고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예. 이 외에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백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백 외에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경찰관이 이제 마약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전석호 씨를 체포하는 식의 수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체포 현장에서의 마약 소지 혐의는 인정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체포되기 이전에도 전석호 씨가 마약을 이제 구입해서 판매했다. 라는 것까지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증명을 더 해야겠죠. 그러네. 자, 일단은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체포되기 전에도 마약을 구입해서 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럼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사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경찰 측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석호 씨에게 그 신종 마약을 구입해서 판매한 날짜 그리고 금액을 모두 종이에 써서 제출을 하라고 했답니다. 네. 그리고 전석호 씨는 기억을 더듬어서 그 사실을 스스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종이에 써서 제출한 내용 외에 이 사건 이제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는 전석호 씨의 출입국 기록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드라마에서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자를 찾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맞아요. 그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네, 이제 전석호 씨가 이용했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그 대화 내용이 남아있질 않아서 아무런 기록이 있지 않고요. 그 마약 거래와 관련해서도 모두 현금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통장의 거래 내역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석호 씨는 이제 최초로 범행을 인정한 그 자백 내용, 그리고 수사기관에 작성해서 써서 이제 종이에 써서 제출했던 내용, 그리고 출입 기록 이거밖에 없는데 자백 외의 증거들은 사실 범행을 입증할 간접 증거로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야,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찰관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소상히 적어서 냈단 말이죠. 이건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까? 이제 크게 본다면 경찰관 앞에서 이제 전석호 씨가 작성해서 제출한 그 내용도 자백의 일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는 거는 출입국 기록밖에 없는데요. 이건 이제 구입과 관련한 이제 간접적인 일부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구입과 판매의 모든 증거로 인정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강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석호 씨는 최소한 마약 판매 행위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그럼 이 전석호 씨가 신종 마약 구입과 판매 모두 처벌이 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현금 이체 내역 또는 신종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들의 어떤 진술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혹은 이제 판매나 구매 현장에서의 CCTV 영상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문자 교신 내역 등이 있다면 최소한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보해야 될 증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죄를 저질렀는데도 이게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좀 황당합니다. 예. 빨리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감옥으로. 그러니까 경찰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처벌이 쉽지 않다기보다 이제 증거 확보를 이제 충분하게 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보다 더 이제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석호 씨가 인도네시아 쪽으로 그 외화 파생 상품 거래를 한 것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화 파생 상품 거래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외환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또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점점점 사건이 좀 복잡해지는데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이건 어떤 겁니까? 그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에는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같은 법 처벌 규정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 거짓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외국환 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전석호 씨는 고객의 투자를 일임을 받아서 투자 지시를 했거든요. 직접 네.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굉장히 예리하게 잘 보셨습니다. 또 예리하죠. 별명이 송곳입니다. 네, 그 사실 이게 투자 일임업을 주로 업무로 하는 이제 전석호 씨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증권회사의 외화증권의 매도 또는 외화상품 매매를 지시하는 업무만을 했었습니다. 네. 그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해외 증권회사가 아닌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제 매매 거래 업무를 이제 투자 일임받아서 했고요. 네. 이러한 투자 업무 지시를 대신해 하는 행위들은 우리 외국환 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석호 씨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야. 지금 법리상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큰일이네 이게. 뭐 다 피해가네요 지금. 나쁜 짓이라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처벌받는 혐의가 현장에서 체포될 때 소지 혐의뿐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 본 사건에서 실제로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사건 내용을 조금 더 보니까 그 전석호 씨가 그 수사 과정에서 모발 검사 등을 통해서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이 되었고, 네. 그래서 체포 현장에서의 소지 혐의와 더불어서 투약 혐의까지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 투약 그리고 단순 소지 혐의로 징역 1년이 넘는 실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 선고 받아야죠. 길게. 그리고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도 혹시나 호기심에 이런 위법한 행동을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야겠지만 또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특히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마약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입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 관련 범행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범행은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단순한 호기심이 평생 후회가 남을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